가을볕이 따뜻합니다. 자, 오늘 쉐보레 트래버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쉐보레가 최근에 국내 시장에 투입한 풀사이즈 SUV죠. 대형 SUV입니다. 미국 공장에서 생산을 했고 태평양을 건너서 수입한, 국내에서는 수입차로 팔리는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크죠. 덩치 큰 미국 사람을 보는 듯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생각도 언뜻 나는데요. 전체 길이가 5.2m에 달합니다. 너비는 2m고요. 높이는 1.8m에 육박합니다. 상당히 큰 사이즈죠. 국내 시판적인 동급 SUV들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체 7인승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2열 시트를 좌우 독립된 2인승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3열을 3인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7인승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나름 영리한 시트 구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토우홀 모드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대 2.2톤까지 견인 가능한 토우홀 모드인데요. 출고 상태 그대로 트레일러를 바로 달고 장착을 하고 도로 위를 달릴 수 있는 나름 다재다능한 그런 SUV의 면모도 갖추고 있습니다. 국내 모두 5개 트림이 판매 중인데요. 오늘 시승할 차는 그 중에 최고 트림 5,522만 원입니다. 최고 트림인 레드라인을 타고 오늘 시승을 진행할까 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디자인 보고 가시죠. 앞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쉐보레 보우타이가 정중앙에 자리하고 있고요. 라디에이터 그릴이 상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쉐보레의 특징적인 부분이죠. 듀얼포트 그릴입니다. 좌우로 배치된 헤드램프는 9개의 LED, 9개의 D자형 LED를 적용한 9LED D 옵틱 헤드램프입니다. 측면 모습입니다. 블랙 보디 컬러에 블랙과 레드로, 검정과 빨간색으로 레터링이 되어 있죠. 트래버스라는 이름이 차체 측면에 새겨져 있고요. 휠에도 보면 빨간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20인치 레드라인 시그니처 블랙 알로이 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일램프도 다크 테일램프를 적용하고 있어서 좀 더 무게감 있는 디자인을 적용을 하고 있죠. 자, 휠 베이스가 3m를 넘어요. 상당히 큰 차체인데 휠 베이스를 바짝 늘려 놓았고요. 앞뒤의 오버행이 길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차체의 높이도 1.8m에 육박을 해서 상당히 큰 차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루프에는 루프바를 적용하고 있고요. 자, 타이어입니다. 컨티넨탈 타이어를 적용하고 있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25 5R20 사이즈의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레드라인 시그니처 블랙 알로이 휠 20인치 휠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뒷모습입니다. 좌우로 검정색 보디 컬러에 어울리는 다크 테일 램프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범퍼 아래로 듀얼 머플러를 적용을 했습니다. 배기량 3.6L의 대배기량 엔진이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부분이기도 하겠죠. 자, 이 범퍼 하단부를 열면, 이 범퍼 하단부를 뜯어내면 이렇게 토우 홀이 들어와 있습니다. 트레일러를 연결할 수 있는 견인 고리가 되는 거죠. 그 옆에 트레일러와 전원 연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출고 상태 그대로 최대 2.2톤까지 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트레일러를 연결해서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미국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감안해서 만든 차라는 것을 이 부분에서 바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부분이 되겠죠. 좀 더 다양한 카라이프, 자동차 생활을 즐길 때,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길 때 좀 더 많은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차에는 토우홀 모드가 있어서요. 견인고리 연결도, 트레일러 연결도 아주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킥킹을 하면 트렁크가 이렇게 열립니다. 트렁크가 열리는 각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4분의 3 정도 열린 거고요. 운전석에서 버튼을 조절해서 최대로 열리게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2인승, 2인승, 3인승 시트가 장착되어 있고요. 시트는 이렇게 편하게 접어 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트렁크 공간은 최소 651L에서 3열을 접으면 1636L, 2열까지 마저 접으면 2780L가 됩니다. 2열도 마저 접어 볼까요? (2열까지) 다 접으면 이렇게 풀 플랫 상태가 되는데요. 완전히 2열 시트까지 접으면 트렁크 공간은 최대 2780L까지 확장이 됩니다. 와서 편하게 앉아서 풍경을 구경하는 그런 낭만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트렁크 제일 뒷부분 러기지 룸이 숨겨져 있는데요. 이 부분도 90.6L의 러기지 공간이
추가되어 있어서 좀 더 많은 물건을 수납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렁크 안에 러그리즘 아래로 다시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와 있습니다. 템퍼러리, 그러니까 임시용 스페어 타이어인데요. 이 뒷부분 트렁크 공간을 아주 아기자기하게 쓸모 있게 짜임새 있게 구성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시죠. 문을 열면 2열 시트가 여기 3열로 들어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죠. 시트를 젖히면 이런 공간이 나옵니다. 자, 들어와서 앉으면 자, 이런 공간을 만날 수 있는데요. 자, 무릎이 앞 시트에 닿지 않습니다. 자, 2열 시트를 최대한 앞으로 밀어서 3열 시트의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긴 했습니다만 2열 시트도 이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공간이 그렇게 좁지가 않습니다. 앉아봤는데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 딱 들어가는 공간이 있고요. 그냥 옹색한 3열 시트가 아니고요. 성인이 앉아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머리 위로도 주먹 하나 충분히 들어가고요. 나름 3열 시트 치고는 상당히 공간을 잘 확보했다 싶습니다. 다만 이 3열 시트의 좌우로 세 사람이 앉아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좀 옹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차 차폭을 2m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뒷부분 좌우로 이런 그 컵홀더들이 들어와 있어 조금 공간을 갉아먹고는 있습니다만 아주 협소한 그런 공간은 아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보면 USB 포트가 옆에 하나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이쪽에도 USB 포트가 좌우로 하나씩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 크게 작게 이제 컵홀더, 2개의 컵홀더 수납 공간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자, 뭐 위로도 이렇게 3열 시트를 위한 송풍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룸램프고요. 자, 3열 시트 그렇게 협소하지 않다라는 거 확인했고요. 이제 2열 시트로 들어가 보죠. 2열 시트는 좌우 독립된 2개의 시트로 구성하고 있어서 이렇게 가운데 이동 통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3열에서 2열로 넘어올 수 있고요. 시트는 지금 최대한 앞으로 당긴 상태입니다. 제가 앉았던 그대로 운전석은 뒀고요. 그래서 2열 시트에서는 가장 좁은 공간으로 세팅된 셈인데요.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 반 개 정도가 충분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넉넉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시트를 뒤로 밀면 아주 훨씬 더 여유 있는 공간을 만나게 됩니다. 7인승 차들의 구성이 되게 2, 3, 2 구성을 하죠. 2열 시트를 3인승으로 만들고 3열 시트를 2인승으로 만드는데 이 차는 역발상을 한 듯 합니다. 2열을 2인승으로 편하게 만들고요. 3열을 3인승으로 만드는데 저는 이런 구성이 좀 더 합리적이고 영리한 세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7명이 차 안에 다 탈 일은 그렇게 많지 않죠. 어쩌다 한번 있는 일일 텐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3명이 앉는 가장 불편한 시트를 제일 뒤쪽으로 보내서 2열 시트를 2인승으로 구성을 해서 좀 더 편하게 또한 고급스럽게 사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평소에 2열까지만 쓴다고 했을 때 4인승으로 이 차를 쓰면 상당히 여유 있는 공간을 서로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역시 이 차가 그렇게 아주 고급 차는 아니지만 공간 그 자체가 주는 그런 고급감은 충분히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버튼으로 차창은 내려가고요. 완전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원버튼으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원버튼으로 올라가지는 않네요. 차창이 올라갈 때는 누르고 있는 동안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 위로 선루프가 앞뒤로 분리돼서 있군요. 이렇게 선루프를 열면 좀 더 밝고 환한 바깥 풍경을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 시트가 좌우 독립된 독립 시트여서 상당히 심리적으로도 편안합니다. 옆 사람과 부딪히거나 이런 그 간섭할 일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완전히 독립된 나만의 공간을 배려하고 있다, 배려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큽니다. 자, 보면 앞부분에 온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좌우로 분리되는 건 아니네요. 뒷좌석을 위한 공조 스위치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 좌우의 시트, 좌우의 열선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2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3단계로 조절 가능하고요. 그 아래 230V 150W 짜리 전원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20V 전원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옆에 또한 2개의 USB 포트 배치를 했네요. 어디 가나 모바일 기기를 늘 휴대하고 있고 늘 모바일 기기의 전원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차에 오르면 너나 나나 USB 찾죠. USB 포트 이렇게 앞에 2개, 뒤에 2개 각각 배치를 하고 있고, 뒷좌석에도 각각 좌우로 배치를 하고 있어서요. USB 포트는 충분하다 싶습니다. USB 포트 가지고 충전 가지고 서로 신경전 벌일 필요는 없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들어와 있습니다. 바닥이 평평합니다. 센터 터널이 올라와 있거나 솟아 있거나 그렇지 않고요. 바닥이 평평해서 이 넓은 공간을 전혀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센터 터널이 올라와 있다고 한다면 뒷좌석 앞뒤로 이동하기에도 어느 정도 장애를 주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었을 텐데요. 아주 평평한 바닥을 확보하고 있어서 뒷좌석의 공간 활용성을 더욱더 좋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요. 이제 다시 앞으로 가시죠. 네, 운전석입니다. 익숙한 쉐보레 인테리어 디자인이 눈에 들어오네요. 자, 스티어링 휠 먼저 보시죠. 차체가 5m가 넘는데요. 5.2m에 달하는데 스티어링 휠 조향변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약간의 유격 있죠. 자, 완전히 돌리고요. 하나, 둘, 셋, 약 3.4회전 정도 돌아갑니다. 스티어링 휠이 많이 돌아가는 편이죠. 하지만 차체의 길이를 생각해 보면, 또한 오프로드 주행까지 감안해 보면 최적화된 조향비가 아닐까 싶은데요. 조향비가 타이트하면 어떤 스포티한 주행을 하기에는 좋지만 이 차가 그렇게 스포티한 주행에 어울릴 그런 체형은 아니죠. 좀 더 여유 있게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차입니다. 또한 오프로드에서는 이렇게 어느 정도 조향비가 여유가 있는 것이 거친 길을 움직일 때 좀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오프로드 차체의 크기를 감안해서 세팅한 조향비가 아닌가 싶은데요.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오디오 조절 버튼, 그리고 계기판의 어떤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버튼, 음성 명령,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FM 97.3, FM 97.3의 채널을 맞춥니다. 맞습니까? 예, 라디오 채널을 조정합니다. 자, 이렇게 벌써 한 상황이고 음성 명령으로 오디오, 그리고 목적지, 내비게이션 목적지, 그리고 전화 걸기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세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주행 보조 장치들 들어와 있습니다. 충돌 경고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 둘, 두 단계로 조절이 가능하네요. 멀게 가깝게 두 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계기판 내용들은 보시면 오디오, 내비게이션, 전화 걸기, 그리고 여러가지 기능들 들어와 있고요. 트리미터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계기판은 4.3인치 클러스터로 정보창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약 10인치 정도 되어 보이는 모니터가 센터페이지 시야를 깔끔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홈 버튼을 누르면 내비게이션 뜨고요. 이런 그 기능 버튼들이 있습니다. 오디오, 전화, 내비게이션, 사용자. 공조장치가 밑에 있는데, 또한 인포메이션 창을 통해서도 공조장치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뒷좌석까지 여기서 이제 운전석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에 대응을 하고요. 보면 뒷좌석 온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카메라 안을 보면 차체 전후 좌우를 이렇게 깨끗한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앞부분 표준이고요. 광각이고, 앞뒤 모습을 이렇게 구분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앞에서 본 차의 뒷모습, 앞모습, 뒤에서 본 모습, 차체의 좌우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요. 자, 이 부분이 토우홀 모드를 사용할 때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이 라인을 따라서 정확하게 운전을 하게 되면 뒷부분에 있는 트레일러와 정확하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좀 더 이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운전자 혼자서도 충분하게 트레일러를 쉽고 빠르게 연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토우홀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변속과 가속, 제동 이런 부분들을 트레일러 연결을 감안을 해서 조절을 해주죠. 트레일러를 연결하고도 좀 더 부드럽게 가속이 가능해집니다. 트레일러를 연결을 했을 때 스웨이 컨트롤 기능도 작동을 합니다. 트레일러가 급격하게 흔들릴 때 트레일러의 제동을 조절을 하고요. 엔진 출력을 제어를 해줍니다. 그래서 흔들림을 빨리 잡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트레일러 견인, 트레일러 연결하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은 기능을 가진 그런 차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바로 아메리칸 카라이프, 아메리칸 어떤 그 아웃도어 라이프에 최적화된 그런 차라는 걸 이런 부분에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를 누르면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모니터 안쪽에 숨은 공간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소지품은 이 안에 넣어 놓고 이렇게 닫아두면 좀 깜짝같이 내 물건을 비밀스러운 장소에 보관해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센터페이시 아래는 무선 충전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변속 레버 이제 9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형 변속 레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동 변속을 위해서는 L에 놓고 변속 레버 위에 있는 토글 스위치를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변속을 하게 됩니다. 9단 자동 변속기 좀 더 촘촘하게 잘게 쪼개서 변속하는 그런 스타일이겠죠. 자, 평소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은 없고요. 그냥 주행 모드 선택 버튼은 없고 대신에 트랙션 모드 셀렉트 다이얼이 있습니다. 이륜구동, 그리고 사륜구동, 그리고 오프로드 모드, 그리고 토홀 모드, 견인 운반 모드 등으로 구분을 해서요, 차의 주행 상황에 맞춰서 구동력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륜구동일 경우에는 전륜구동을 기반으로 하고요. 이륜구동일 때 뒷바퀴로 가는 동력 전달 루트, 그러니까 드라이브 샤프트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냥 앞바퀴에서만 구동력 제한을 하고요. 뒤로 가는 구동력을 원천 차단하죠. 프로펠러 샤프트가 돌지 않는 만큼 동력이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요. 좀 더 효율적인 연료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겠죠. 오프로드 모드에서는 좀 더 강한 견인력, 구동력을 기대할 수가 있을 테고요. 견인 모드에서는 트레일러를 연결할 때 이 부분을 사용을 하면 좀 더 부드럽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오프로드 모드죠. 통합 오프로드 모드에서는 지면 상황을 차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이게 미끄러운 길인지 단단한 길인지 바위길인지 모래길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노면에 맞는 구동력을 선택을 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운전자가 이것저것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오프로드에 올라서면 이렇게 오프로드 모드에 세팅을 해놓고 운전을 하면 됩니다. 좀 더 디테일한 조절은 차가 알아서 해준다라는 얘기죠. 자, 견인, 운반, 트레일러를 연결할 때 사용하게 되는 이 토홀 모드, 변속기의 변속, 그리고 가속의 민감도, 토크 배분, 뭐 이런 부분들을 또한 차가 좀 더 부드럽게 조절을 해 주니까 말이죠. 좀 더 부드럽고 안전하게 트레일러를 연결해서 운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법 많은 용량을 수납해 놓을 수 있는 센터 콘솔이 있고요. 또한 이 차에는 모두 7개의 에어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센터 에어백인데요. 1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이 부분에 에어백이 들어와 있습니다. 에어백 표시가 되어 있죠. 에어백이 들어와 있는데 이 가운데서 에어백이 터지면서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객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좀 더 안전하게 탑승객들을 보호한다라는 차원이 되겠죠. 국내에서 센터 에어백이 적용된 차는 이 차가 처음인 듯 싶습니다. 파워트레인을 보시면 V6 3.6 직분사 가솔린 엔진의 9단 자동 변속기 조합으로 파워트레인을 구성을 합니다. 최고 출력 314마력, 최대 토크는 36.8kgm가 되죠. 자동차 세금에 대한 부담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대배기량 엔진을 적용을 했어도 픽업 트럭으로 구분이 되면서 자동차 세금 면에서 좀 더 유리했었는데요. 이 차는 자동차 세금은 좀 각오를 하고 타셔야 될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직접 이 차를 움직이면서 이 차의 주행 느낌 느껴보도록 하시죠. 출발합니다. 자, 이제 달려보죠. 가속 페달을 그렇게 밟지 않았는데도 대배기량 특유의 그런 힘이 느껴집니다. 노면 충격을 자잘자잘하게 받고 가고 있는데요. 약간 출렁이는 그런 느낌은 오네요. 과속 방지턱을 넘는 느낌이 약간 부드럽다, 약간 출렁인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부드럽다는 얘기죠. 서스펜션이 좀 소프트하게 세팅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높지 않은 과속 방지턱은 여유 있게 넘어가고요. 툭툭툭툭 노면의 자잘한 충격들을 툭툭툭툭 받아 넘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과속 방지턱 한번 느껴보죠. 출렁출렁 하고 넘어가죠. 넘고 난 뒤에 약간의 잔진동도 느껴지고요. 대체로 하드한 기준은 잡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한 스텝 더 소프트하게 세팅되어 있는 그런 정도의 느낌입니다. 큰 덩치, 조금 부드러운 서스펜션, 미국차 아메리칸 스타일이다 싶습니다. 차체가 아주 넓죠. 넓어서 이제 몸을 완전히 숙여도 옆창에 손이 가 닿지 않습니다. 좌우로도 넓은 공간을 확보를 했고요.
덕분에 이 센터 콘솔 변속 레버 주변도 좀 여유 있게 디자인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뒷좌석 2열을 이렇게 독립 시트로 만든 것은 아주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좀 더 여유 있고 품위 있게 이 차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얘기죠. 7인승이라고 하지만 7명이 탈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본다면 2열 시트를 굳이 좁게 3인승으로 만들 게 아니라 이렇게 좌우로 분리된 독립 시트로 만든 건 참 현명한 판단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속 80km 정도의 속도로 순항하고 있습니다. 차창을 스치는 자잘한 바람 소리 정도가 실내로 들어오고요. 상당히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달려가고 있죠. 노면의 자잘한 충격들, 타이어가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 타이어가 그런 충격들을 밟고 지나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오는데 그 흔들림이, 그 충격이 흔들림이 돼서 시트를 통해서 몸에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자잘한 충격들은 충분히 잘 흡수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후방 디스플레이 룸미러입니다. 룸미러가 지금 거울이 아니고 모니터라는 얘기죠. 차의 뒤편 교통 상황이 이렇게 시원한 화면으로 보여집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투사한 후방 상황을 이 모니터로 구현하는 거죠. 레버를 제끼면 거울로 후방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좀 답답하죠. 대신에 룸미러 거울을 이용하게 되면 이 뒷좌석 2열 3열 시트의 상황을 함께 그래도 제한적이나마 모니터링을 하면서 후방 시야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모니터로 보게 되면 깔끔한 뒷모습을 보는 대신에 2열 3열 상황은 체크할 수 없는 단점이라면 단점이랄까 어떤 그런 특성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일장일단이 있는 겁니다. 자, 엘로 놓습니다. 다운을 해서 1단까지 낮췄는데요. L 모드에서 자동 변속이 일어나지 않죠. 이렇게 끝까지 물고 변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드라이버가 변속을 해줘야 변속을 하는 거죠. 이렇게 L에서 수동 모드에서는 자동 변속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주행 모드를 따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냥 가속 페달을 깊게 밟으면 스포츠 모드가 되는 거고, 가속 페달을 살짝 밟으면, 조금 밟으면, 가속 페달을 조금 밟으면 에코 모드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4륜구동 시스템으로 달리고 있는데요. 일단 부담 없이 2륜구동으로 달려보겠습니다. 2륜구동으로 하게 되면 전륜구동이 되는 거죠. 앞바퀴가 구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시속 100km 한번 체크해 보죠. 9단에 놓으면 시속 100에서 RPM은 약 1500에 못 미치죠. 1400까지 떨어지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8, 7, 6, 5, 4, 3단으로는 떨어지지 않고요. 4단 5700 정도까지 내려가네요. 4, 5, 6, 7, 8, 9단에서 시속 100km를 커버를 하죠. 상당히 속도 구간을 자잘하게 쪼개서 변속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자, 좀 달려보죠. 자, 가속 페달을 깊게 밟으면 이제 끝까지 그냥 밟힙니다. 킥다운 버튼은 없고요. 자, 대배기량 특유의 여유 있는 그런 엔진 반응 느낄 수 있고, 엔진 소리는 좀 거칠게 커지죠. 거칠게 올라옵니다. 아무래도 대중 브랜드다 보니까 이런 그 엔진 사운드 같은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더 고급스러운 감을 만들어내지는 않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냥 맨 얼굴 드러내듯이 다소 거친 듯한 엔진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고속에서 그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차체가 흔들리는 느낌은 좀 전해져 오는데요. 차체 수직 방향의 흔들림이 어느 정도 느껴지는데요. 아무래도 차체의 높이가 있다 보니까 흔들림에는 어느 정도 취약한 그런 그 반응을 만나게 됩니다. 자, 차선 이탈 방지 장치를 설정을 해서요,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돌아나가는 길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죠. 저 앞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나가는데요. 자, 스티어링 휠을 놨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돌아가네요. 돌아가는데, 자, 저 앞에서 다시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는 경고는 바로바로 텀을 두지 않고 좀 빠르게 나오는 편입니다. 자,
차로에 붙어서 왼쪽 다시 오른쪽 왼쪽 차로에 계속 가서 부딪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차로의 중앙을 유지하면서 달리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차로를 잃지 않고 차로를 유지하면서 코너를 달려갑니다. 아주 완성도가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차선 이탈 방지 장치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그 핸들을 맡기기에는 조금 부족한, 말 그대로 운전자의 운전을 보조해주는 정도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사륜구동으로 좀 달려보죠. 사륜구동으로 세팅을 하고요, 좀 달려보겠습니다. 사륜구동이면 아무래도 좀 더 안정감 있는 주행이 가능하죠. 대신에 연비면에서 손해를 좀 감수해야 될 듯 하고요. 아주 빠른 속도로 내달리는데 속도가 빨라질수록 차체의 수직 방향의 흔들림 완전히 숨길 수는 없습니다. 차체 이런 그 노면의 충격이 있는 부분을 넘어갈 때 1.8m에 육박하는 이런 그 차체의 높이가 좀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는 거죠. 차체가 높다라는 것, 그만큼 무게중심이 높은 거고요. 특히나 속도가 빨라질수록 그 높은 무게중심에서 오는 불안감을 완전히 숨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 뭐 이렇게 냅다 달리는 그런 고속주행을 지향하는 그런 차는 아니죠. 이 차 타고 그렇게 고속 질주를 하는 것은 이 차에 어울리는 주행법은 아닙니다. 트레일러 연결까지 감안한 차량 세팅이라고 본다면 여유 있고 편안하게 차를 다루는 게 이 차에는 어울리는 주법이죠. 그렇게 이 차에 어울리게 달리면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싹 사라집니다. 편안하고요.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움직이는 차체의 거동도, 그런 흔들림조차도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죠. 차의 성격에 맞춰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이렇게 무리하거나 부담스러운 상황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시속 100km 전후의 속도로 차를 움직인다, 이 차의 가장 좋은 주행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멘트 도로에서 노면 잡소리는 어느 정도 자글자글 실내로 들어오네요. 뒤에 따라오는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요, 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속 100km 정도에서 하나 둘 셋. 강한 제동에 그래도 제대로 반응을 하고요, 빠른 속도에 지지 않고 강한 제동을 받아냅니다. 앞이 좀 많이 숙여지는 맛은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높은 자세가 이런 거친 주행 환경에서는, 극한적인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좀 마이너스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은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한 데 대한 반대급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떤 그 제동 반응이 다소 거칠기는 하지만 제대로 제동을 받아낸다, 제동을 해내고 있다 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제 코너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빨리 달려서요. 지금 사륜구동 상태로 돌고 있고요. 제동, 턴. 아무래도 코너는 상당히 잘 돕니다. 사륜구동 상태로 코너를 돌아서 그렇겠죠. 상당히 빠른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차체 길이가 긴데도 불구하고 코너를 부담없이 잘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의 어떤 그 지원에 힘입어서 코너에서는 제법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싶군요. 아마 이륜구동, 그러니까 앞바퀴 굴림 상태로 코너를 했다면 이보다는 좀 더 불안한 거동을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뭐 이런 온로드를 달릴 때는 굳이 사륜구동이 필요가 없겠죠. 이륜구동 상태로 달리면서 연비를 아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주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주 타이트한 코너를 들어가 볼 차례입니다. 이륜구동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차체가 높아서 무게중심도 다소 높은 편이죠. 이런 타이트한 코너 앞바퀴 굴림만으로 잘 돌아 나갈 수 있을까요? 속도를 좀 올려보고요. 선행차들이 없다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속도를 줄이고 턴. 차가 좀 기우는 느낌은 살짝 있는데 크게 무리 없이 돌아 나갑니다. 타이어가 살짝 얕은 비명을 내지르고 있고요. 두 바퀴 굴림, 그러니까 앞바퀴 굴림 상태로도 이런 타이트한 코너 무난하게 잘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살짝 어느 정도 기우는 느낌은 있는데 당연한 현상이 있죠.
조금 과한 시도였지만 큰 무리 없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큰 덩치를 자랑을 하죠. 모하비가 이 차보다 조금 더 높을 뿐 길이 너비 모든 면에서 경쟁차들을 압도하는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큰 크기가 실내 공간을 확보하기에는 좋은데 말이죠, 좁은 공간에서 움직일 때는 다소 또 마이너스가 되는 감점 요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의 도로 상황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 땅덩이가 넓은 대륙 미국에서는 이런 큰 차가 잘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대도시에 밀집되어서 생활하는 한국 같은,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는 이런 그 덩치 큰 차가 움직이기에 다소 불편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좁은 주차장, 어떤 그 골목길, 도로의 체증, 뭐 이런 부분들 감안하면 이렇게 큰 차가 늘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 트레일러를 견인하는데 경쟁차들 대비 탁월한 그런 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트를 연결한다거나 캠핑카를 연결하는 트레일러를 연결해야 되는 그런 소비자라고 한다면 뭐 다른 차 선택할 이유가 없죠. 그것 때문에라도, 트레일러를 견인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라도 이 차를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약간 소프트한 승차감도 그렇고요, 큰 덩치도 그렇고, 이런 트레일러를 쉽게 견인해서 이동하게 만든 시스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그 미국 스타일이다, 미국식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차 쭉 움직이는데요, 스티어링 휠 아래로 뭐 버튼이 이렇게 만져지는 게 있어요. 패들 시프트는 아닙니다. 패들 시프트인 줄 알고 조절을 해봤는데 패들 시프트는 아니고요. 음량 조절 버튼이고 즐겨찾기 버튼입니다. 핸들을 쥔 채로 오디오 정도를 가볍게 조작할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이다라는 얘기고요. 80km로 순항하니까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네요. 가장 편안한 속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지금 자유로 도로 포장이 새로 공사를 해서 도로 포장 상태가 아주 좋아요. 자유로를 이렇게 편안하게 달리는 느낌 상당히 새롭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죠. 그냥 정해진 속도로만 달릴 수 있는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차간거리 조절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차로 이탈 방지 장치도 정확하게 차로의 중앙을 유지한다기보다는 좌충 우돌 또는 갈짓자 행보, 이리저리 차선 안에서 좌우측 차로를 자꾸 좌우측 차선을 자꾸 밟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로의 중앙을 정확하게 유지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얘기인데요. 특히 국내 소비자들은 이런 주행보조 장치에 대한 기대 수준이 상당히 높죠. 현대기아차 때문에 그런데요, 현대기아차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에이다스 시스템, 주행보조 시스템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다는 걸 이제 다른 차들을 시승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비춰볼 때 한국 소비자들의 눈높이에는 이 쉐보레 주행보조 장치들이 못 쫓아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행보조 장치들의 완성도를 조금 더 높게 세팅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변속 레버의 토글 스위치도 사실은 좀 조작하기가 애매하죠. 변속 레버를 자연스럽게 잡고 조작하기가 애매한 그런 위치에 토글 스위치가 가 있습니다. 수동 변속은 L로 내려야 되고요. 또한 L로 내릴 때 L레인지에 대한 그 변속 레버의 체결감이 뭔가 다 안 물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사실은 다 내려가서 물려 있는데 말이죠. 변속 레버 L레인지에 체결되는 느낌도 약간 이상합니다. 정확하게 체결되지 않은 듯한 그런 어색한 느낌을 준다라는 얘기죠.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더 완성도 높게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제로백 갑니다. 이 차의 공차 중량이 2090km, 약 2100km 정도 되는 거죠. 314마력을 감안을 해서 마력당 무게비를 계산해 보면 약 6.6kg가 됩니다. 자, D 모드에 놓고 제로백 스타트 하겠습니다. 에어컨 끄고요. 하나, 둘, 셋. 엔진 출력에 비해서는 가속의 느낌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 듯 합니다. 차곡차곡 힘을 모아서
가속을 이어간다는 느낌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초반 발진은 약간 뜸을 들이고요. 이후에 서서히 속도를 높여가는 그런 주행 패턴을 보이네요. 처음서부터 강한 가속을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올 텐데요. 최고 출력은 강한데 워낙에 차체에 무게가 있다 보니까, 공차 중량이 2090kg에 달하죠. 차체에 무게가 있다 보니까 처음서부터 그렇게 강한 가속력을 끌어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체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힘을 끌어모아서 이후에 탄력을 받으면서 힘찬 가속을 이어가는 그런 반응을 만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데이터 보시죠. 자, 제로백 데이터 보시죠. 상당히 편차가 큰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로서 좀 당황스럽네요. 좀 하나하나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8초 02 기록은 꾸준하게 큰 편차 없이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를 보이고 있죠. 두 번째 기록 8초 95. 초반 가속할 때 탄력을 받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가속하고 탄력을 받기까지 약 1.25초 정도까지 힘을 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 구간이 훨씬 더 길어지죠. 3.5초까지 힘을 못 쓰고 있는데요. 아주 특이한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드라이버의 책임도 크겠죠. 운전자가 미숙한, 차를 좀 제대로 다루지 못한 탓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반성을 좀 해보고요. 8초 03 역시 꾸준하게 큰 편차 없이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이고 있죠. 다섯 번째 7초 80도 나왔습니다. 아주 최고 기록이 되겠네요. 대각선으로 시간에 비례해서 속도를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자, 8초 20 역시 출발해서 상당 기간 약 1.5초까지는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단 이 구간 4.5초에서 5.5초 사이에서도 약간 지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마지막 10초 48 나온 기록 역시 초반에 상당히 탄력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5초까지 거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체 그래프를 보면 참 제가 다 당혹스럽습니다. 뭐 제 탓도 크죠.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운전을 좀 더 잘 연마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세로축이 속도고요. 가로축이 시간입니다. 그러면 시속 100km의 구간을 보면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데 이런 정도 편차가 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사실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요. 쉐보레 트래버스에서 이런 결과를 받고 보니 저도 좀 당혹스럽긴 한데요. 어쨌든 테스트한 거니까 전체 데이터를 묶어서 평균을 내보도록 하죠. 평균 8.9초 나왔습니다. 쉐보레 트래버스 그래도 314마력의 힘을 내는, 강한 힘을 내는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가속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314마력의 공차 중량이 2090kg입니다. 그래도 마력당 무게비 계산해보면 약 6.65kg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늦어도 7초대에서는 기록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7초대 기록은 하나 7.80초가 나온 게 전부죠. 8, 9초, 10초까지 이렇게 기록이 늘어진 것은 상당히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트래버스의 제로백 타임 최고 기록은 7.80초, 최저 기록은 10.85초, 약 3초의 차이가 나는데요. 그런 결과를 냈고 평균은 8.90초가 되겠습니다. 주행 거리를 보면 대개 118m, 100m 이상 120m까지 나왔네요. 평균 거리는 평균 주행 거리는 115.44m가 되겠습니다. 리포트를 보면 자, 이런 결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가장 빠른 기록 7.80초, 가장 느린 기록 10.85초, 평균 8.90초, 주행거리는 평균 115.44m를 기록했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다소 당황스러운 기록이긴 합니다만, 이런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인 그래프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상 트래버스 제로백 데이터 분석이었습니다. 네, 연비 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늘 시작하는 그곳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파주 헤이리 마을인데요. 서울 교대역 2호선까지 달려가면서 약 55km 구간입니다. 연비 테스트 진행하도록 하죠. 에어컨은 1단으로 틀고요. 20도에 맞추겠습니다. 지금까지 달린 연비는 8.0을 기록하고 있네요.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8.3km/L입니다. 그렇게 썩 좋은 연비는 아니죠. 2.1톤에 달하는 무게, 3.6L의 대배기량 엔진을 감안하면 그럴만 하겠다 싶지만 좋은 연비라고 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일단 초기화를 하고요. 출발합니다. 따로 주행 모드는 없습니다. 뭐 에코 모드를 택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요. 굳이 택한다면 이륜 구동에 넣고 달린다 정도가 될 테고요. 차분하게 차를 다루면서 연료 공급을 최소화하면서 움직이면 에코 모드가 되겠죠. 네. 자, 엔진 스톱이 일어나죠. 엔진 스톱이 일어나고 스티어링 휠을 돌려도 엔진 스톱은 유지를 하네요. 브레이크에서 발을 살짝 떼면 엔진이 다시 시동을 걸립니다. 아마 이 차의 연비 효율을 고려한 세팅 엔진 스톱 시스템 정도가 있을 테고요. 또 하나 이륜 구동을 하게 되면 드라이브 샤프트가 안 돌아간다 라는 얘기죠. 뒷바퀴로 동력을 전달하던 드라이브 샤프트가 멈추면서 회전 동력을 아낄 수가 있겠죠. 동력 전달 과정에서의 동력 손실을 줄일 수 있을 정도의 기능, 이런 부분이 연비를 감안한, 연비를 좋게 만들기 위한 장치 정도가 될 테고요. 에코모드도 없고 큰 덩치, 무거운 몸무게, 대배기량 3.6L라는 대배기량, 이런 부분들이 하나같이 연비에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죠. 식욕 좋은 미국 사람 같습니다. 3.8L 팰리세이드도 8.9 정도니까요. 그게 미국 차라서 연비가 안 좋다 라기보다는 사이즈가 커서 그렇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쭉 자이로를 따라서요, 행주대교를 건너서 올림픽대로로 바꿔 타서 이수교차로까지 달려갑니다. 이수교차로에서 다시 교대역으로 도심 구간을 주행해서 최종 연비 체크하도록 하죠. 자이로를 쭉 타고 왔고요. 28.6km 달려왔습니다. 거의 절반 달려온 셈이죠. 이제 행주대교를 앞두고 있는데요. 연비 15.2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연비가 좋아져서 15.2 지금 최고 기록을 찍고 있습니다. 평균 속도 75.3km에서 알 수 있듯이 막힘없이 교통 흐름을 따라서 편안하게 달려온 결과고요. 행주대교 앞두고 약간의 차량 지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차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일단 연비는 15.4까지 올라왔군요. 여기서부터 아마 도착할 때까지 계속 차근차근 내리막길을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움직이는 느낌은 그렇게 무게감이 없습니다. 가볍게 움직이고요. 엔진 출력이 충분한 여유가 있어서 이 무거운 몸을 그렇게 무겁지 않게 잘 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올림픽대로 건너오자마자 교통체증을 만났습니다. 오늘 좀 일찍 체증이 시작되는 듯 한데요. 연비는 14.8까지 떨어졌습니다. 계속 내리막길을 가겠죠. 체증 구간이 길어지면 곤란한데요. 이렇다 할 대응 수단이 없습니다. 교통체증을 만났을 때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 힘으로, 모터 힘으로 간다 라고는 하겠지만, 자, 그냥 3.6L라는 대배기량을 가진 내연기관 차에게 교통체증은 아주 쥐약이죠.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슬슬슬슬 교통 흐름을 따라서 움직이긴 하는데 연비는 계속 안 좋아지는 거죠. 차가 완전히 멈춰 서야 하는 상황이 아닌 게 다행입니다. 네, 이제 이수교차로 앞두고 있습니다. 연비 14.0으로 맞고 있고요. 이 정도면 선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고점이 15.4였는데요 간간히 체증이 이어지는 구간을 그래도 14km로 커버하면서 달려왔으니까 말이죠. 이제 도심 구간에서 이 차에게는 좀 가혹한 조건이 되겠죠. 큰 덩치를 이끌고 가다쓰다를 반복해야 되고 오르막 내리막도 있고요. 이 차에게는 좀 가혹한 조건이 되는 도심 구간을 통과해서 최종 연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스 오디오 시스템인데요. 볼륨을 좀 올려주면
이런 정도 오디오 들을 수 있습니다. 볼륨을 크게 키워도 음이 찌그러지 않는 것 알 수 있었죠. 상당히 어떤 울림도 상당히 좋고요. 그러니까 스피커의 울림이 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정도의 사운드 들을 수 있습니다. 지루할 때, 운전이 지루할 때, 또한 그 달리는 도중에 자잘한 소음이 거슬릴 때 이렇게 빵빵한 오디오 함께 들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디오 나름 괜찮은데요? 터치할 때마다 스피커에서 딱딱 울리는 소리가 그렇게 썩 좋게 들리지는 않네요. 어떤 그 터치의 느낌을 살리기 위한 조치인 것 같기는 한데 굳이 없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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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 어떻습니까? 그렇게 썩 좋지가 않죠. 자, 노닥거리는 사이에, 오디오로 노닥노닥 하는 사이에 연비는 13.6으로 떨어졌네요. 계속 떨어질 겁니다. 연비가 악화되는 걸 최소화하는 게 중요할 텐데 말이죠. 자, 내리막길에서는 어떻게든 엑셀 오프를 해서 내리막길을 갑니다. 참 운전할 때는 이런 내리막길에서는 뭐 시동 끄고 가고 막 이랬었는데요. 위험한 일이었는데 그 기름 아낀다고 내리막길에서는 시동 끄고 달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80년대 얘기입니다. 위험하긴 하지만 그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엔진 스타트 스톱 시스템도 개발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돌아보면 자동차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 이제 시내 교통 흐름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고요. 차들이 좀 많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잔잔하게 흘러가는 정도의 교통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이 대체로 양호한 편이네요. 평균 주행속도 51.2km로 달려왔으니까요. 이 정도면 평소에 비하면 교통 상황이 좋았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신호대기 앞두고 있는데요. 교대역 내거리에 신호대기로 멈춰섰습니다. 딱 정지했고요. 주행거리 56km, 연비 13.0 기록했습니다. 리터당 13.0km를 달린 거고요. 공인복합 연비가 8.3이니까 거의 5km 가까이 더 좋은 연비를 기록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평균 속도가 50.3km니까요. 그렇게 교통 상황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3.6L의 대배기량 그리고 2.1톤에 달한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파주를 출발해서 55km를 달려서 이곳 교대역까지 도착한 평균 연비 13.0 기록했다는 사실 말씀드리면서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죠. 네, 지금까지 쉐보레 트래버스 시승을 했습니다. 큰 덩치를 바탕으로 해서 여유 있는 실내 공간은 동급 대비 갖는 이 차만의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출고 상태 그대로 트레일러를 바로 연결해서 움직일 수가 있죠. 토우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이런저런 추가 장착하지 않고도 출고 상태 그대로 캠핑카, 트레일러, 뭐 보트 이런 부분들을 바로 연결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레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눈치 보지 말고 바로 이 차를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5,522만원 최고 트림 레드라인인 경우에 5,522만원인데요 뭐 가격도 이 정도면 그렇게 턱없이 비싸다 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경쟁차들과 견줘봐도 나름 합리적인 가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7인승 SUV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죠. 기아차 모하비 디젤 엔진을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 다소 높은 가격대에 있는 기아차의 모하비가 있고요. 현대차의 팰리세이드도 있습니다. 또 하나 포드 익스플로러를 기다려 볼 필요도 있겠네요. 포드가 이제 곧 하반기에 익스플로러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말이죠. 7인승 SUV, 7인승 대형 SUV를 생각해보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소비자라고 한다면 조금 더 기다려서 포드 익스플로러까지 기다린 뒤에 판단을 하셔도 늦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쉐보레 트래버스 이제 수입차로 국내 시장에서 판매가 됩니다. 국내 시장이 좀 더 다양화되고 다변화되고 있음을 이 트래버스가 얘기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신형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